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저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직함이 생겼습니다. 바로 대박난 김밥집의 사장님인데요. 김밥 팔아서 건물주가 됐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결혼 잘못한 탓에 고생만 진탕하고 이혼을 한 지 5년이 지났네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박복한가 울기도 많이 울었었는데요. 지금은 대박난 김밥집 덕분에 시간도 돈도 여유로워져서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가게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이혼한 전 남편의 시모요. 솔직히 제가 이혼을 하게 된 데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만행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이혼 후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연히 제 가게에 친구들과 찾아왔더군요. 모른 척하고 싶었는데 구태여 저에게 아는 척하며 이혼하고 여기 주방에 취업했냐고 빈정거리는 시모에게 시원하게 한 방 날려줬습니다. 시모에게 쌓인 게 참 많았던 제 결혼 얘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 제빵사를 하려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이 학원을 다니면서 친해지다가 사귀게 되었는데 연애 도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속도 위반이 저만의 책임도 아니건만 제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게 무슨 저의 큰 흠이라도 되는 양 처음부터 어머니는 갑질을 시작했죠. 연애할 때 남편에게 듣기로는 어머니가 그냥 화통한 성격이다, 직설적이다 라고만 했는데 2번 직설적이었다간 사람 잡겠어요. 제가 만나본 시어머니는 직설적인 게 아니라 막말하는 거고 화통한 게 아니라 무례하고 못돼 먹은 거였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지만 처음 본 저에게 너는 어떻게 된 게 결혼도 안 할 처녀가 애부터 가질 생각을 하느냐 하질 않나. 제가 들고 간 선물 보고 아이고 얄궂은 것만 보냈네 라고 혼잣말을 하질 않나. 저희 엄마가 성심성의껏 좋은 과일들이랑 이불이랑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는 것 보고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이해하라며 말만 저렇게 하시지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라더군요. 따뜻은 개뿔. 저에게는 시베리아만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임신한 게 아니라면 결혼을 접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아기는 뱃속에서 크고 있고 저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후 시집살이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으로 불려갔는데 가면 점심, 저녁은 저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음식을 해드려고 하니 너무 버겁고 힘들었어요. 남편이 안 간다고 전화해서 말하면 저 바꾸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니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깨를 부리노? 자주 보고 해야 가족으로 정도 들고 가까워진다고 내가 했나 안 했나? 그리고 네가 오면 뭐를 한다고 힘드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남편한테 시키쌌노. 내가 니한테 뭐 하라 카던데. 그거 밥 조금 차리는 거. 니 어차피 밥 안 먹나? 어차피 남편 밥 안 차려줄 거냐고. 그거 차리는 김에 시어매랑 시아배 같이 먹는 건데 그게 그래 귀찮고 곶감나. 라는 소리를 다다다 귀에 쏟아댑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꾹 참고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도 몇 마디 했다가 며느리가 대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꼴을 보자니 그냥 꾹 참자 싶어서 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퍼부어도 저는 그냥 네 죄송합니다 하고 꾹 참았습니다. 제가 어리기도 했고 저만 참으면 가정이 평화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나서서 저를 도와주거나 시댁과의 선을 그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폭언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하는 소리는 엄마도 섭섭하겠지. 그냥 들어드려. 듣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게 좀 잘하지 그랬어. 등등 제 속을 긁어대는 소리만 해댑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포기하고 주말이면 알아서 시댁에 가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주말만 되면 저희를 부르냐고요? 그건 바로 제가 해주는 밥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제가 해드리는 밥은 맛있어 하는 시모였습니다. 아이고, 굼벵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네. 잘한다고는 절대 안 하고 무슨 반찬을 더 만들고 가라고 하거나 자기가 뭐가 먹고 싶으니 해놓으라고 하던가 하는 식입니다. 엄마, 밥 맛있지? 남편이 저런 소리를 하면 시모는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합니다. 아이고, 밥이라도 잘해야지. 쟤 뭐 있나?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는데. 결국 저거였습니다. 시모가 저를 아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유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집안이 썩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벌어서 살림의 보탬이 됐어야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제가 해온 거라곤 엄마가 마련해 주신 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가 저렇게 타박할 정도로 남편이 뭘 잘해온 건 아니었습니다. 저 정도 유세를 떨 것 같으면 아파트라도 하나 해온 줄 알 텐데 천만에요. 6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6천에 제 돈 2천 보태고 전세 대출 받아서 그때 살던 전셋집을 마련한 거예요. 남편 6천에 제가 2천인데도 시어머니는 해온 거 없다고 그렇게 저를 구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임신을 한 탓에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맞벌이가 아니라 전업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없는 살림에 보태야 되는데 저는 집에서 논다고요.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였던 거죠. 음식 솜씨 하나 빼고요. 저는 예전부터 일을 하시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 밥도 차려주고 또 엄마가 오시면 엄마 밥도 차려드리곤 했거든요. 음식 만드는 데에는 제가 생각해도 재주가 좀 있었어요. 금방 뚝딱 잘 만들고 손맛이 좋아서 맛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음식이나 베이킹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제빵사가 되기로 하고 학원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났지만요. 그렇게 딸애를 낳았는데 시모는 역시나 딸이라고 저희 딸애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급하게 가져놓고 기껏해야 놓은 게 딸이냐고 하네요. 그냥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딸애한테도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딸애 역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요. 오는 정이 없는데 가는 정이 있을 수 없죠. 결혼 생활 중에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무뎌지는지 아니면 멍청해져 가는 건지 언젠가부터 막말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또 잘못했나 보다 라는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머릿속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속으론 그게 다 골마가는지 우울감도 심하고 무기력함도 좀 심했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어땠냐고요? 처음엔 엄마가 너무했지 하며 제 편을 들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네 엄마랑 똑같아지더라고요. 툭하면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행복하지 않고 참 힘들고 무기력한 나날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딸한테 손찌검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말에 어김없이 딸애를 데리고 시댁에 갔었어요. 딸애는 그때 9살 정도였는데 착하고 철도 들어서 저를 많이 도와줬죠. 여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삼계탕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닭을 사다가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시댁에는 주방 문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쉬면서 저보고는 삼계탕 만드는데 찬 기운 들어가면 맛없다고 주방 문을 닫고 만들라더군요. 아무리 한 집안이라도 한여름에 문을 그렇게 닫아놓으면 찜통인데 저 혼자 땀을 뚝뚝 흘리면서 삼계탕을 만들고 있었어요. 딸애는 제 옆에 와서 있고요. 제가 덥다고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꿋꿋이 제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다 너무해. 왜 엄마만 맨날 할머니 집 와서 힘들어? 엄만 괜찮다. 계속 해왔던 건데 뭐. 할머니 집 오기 싫어. 할머니도 내 째려보고 뭐 가지고 와라 뭐 해라 하면서 짜증내고. 할머니 집 말고 다른 데 좀 놀러 갔으면 좋겠어. 딸이 그런 말을 하면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의 못난 모습만 보여주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삼계탕을 다 만들어서 거실에 내놨을 때였습니다. 저도 좀 앉으려고 하면 오이 소박이 갖고 온나, 가위 갖고 온나 등등 끝까지 부려먹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삼계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먹으려다가 갑자기 아 뜨거! 하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을 가지고 왔는데 물을 건네는 제 손을 팍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니 사람 잡을락 하나? 이렇게 펄펄 끓는 거 주면 어쩌노? 완전 억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오히려 국이 식으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조심하지 않고 급하게 먹다 데워놓고 제 탓이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니는 생각이 있나 없나? 적당히 먹을 수 있게 시켜와야지. 아가 멍청한 기가. 그 말에 제 딸이 시어머니를 노려보다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딱 봐도 뜨거워 보이는데 천천히 드셨어야죠. 그런데 딸의 말에 시어머니 눈이 획 뒤집어지더니 갑자기 딸의 머리를 휘갈기듯 딱 때리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가시나가 뭐라카노? 어디야 할머니한테 니네 엄마 그래 가리킨나? 머리를 제대로 얻어맞은 딸은 으앙 눈물을 터뜨리고 저는 그 순간 꾹꾹 참아오던 무언가가 속에서 뚝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몫의 삼계탕을 들어 그대로 상의로 엎어버렸어요. 뜨거운 삼계탕이 순식간에 상의를 다 덮었죠. 이게 뭐하는 기고? 야, 니 뭐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다 난리가 났어요. 딸이 맡고 있을 땐 가만히 있던 남편도 지 앞으로 뜨거운 삼계탕이 흘러오자 야단법석을 떨더군요. 저는 거기서 제 딸애를 당겨서 제 뒤로 데리고 온 다음 그대로 상까지 같이 엎어버렸습니다. 거실에 깔려있던 대나무 자리 위로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온 바닥에 삼계탕 천지가 됐거든요.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시모는 눈 돌아서 저에게 삿대질 해대고 남편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게 돌았나 니 제정신이가? 뭐하는 짓이고 이게?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 손도 떨리고 가슴도 미친 듯이 뛰는데 이상한 게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면서 눈앞이 환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 생활 도중 처음으로 명확해졌다고나 할까요? 저는 악다구니를 써대는 시댁 식구들 앞에 두고 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욕먹어도 늘 가만히 있던 제가 미친년 마냥 악다구니를 질러대니 시댁 식구들도 놀라서 멍하니 보더라고요. 저는 속이 풀릴 때까지 한참을 소리 지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미친년 같죠? 예, 저 미친년 맞아요. 이 미친 집구석에서 10년 동안 있을라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네요. 간 만든 삼계탕이 당연히 뜨겁지. 어머니, 어떻게 9살 애보다도 생각이 없으세요? 뭐라고? 그리고 당신, 내 이제 니랑 안 산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니랑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 니 맨날 내보고 너네 엄마 이해하라고 했지? 니가 이해하면서 평생 부둥켜 안고 살아라. 나는 내 딸 데리고 살 테니까. 저는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늘 무기력하고 멍하던 제가 무슨 힘이 나서 그 순간은 그렇게 우렁차게 쏘아댔는지 지금도 신기할 지경이에요. 아마도 10년 가까운 생활 동안 꾹꾹 참아왔던 게 터진 거겠죠. 그렇게 저는 제 딸의 팔을 잡고 가방만 챙긴 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옷과 손에는 삼계탕이 다 튀어있고 손발이 벌벌 떨리고 심장도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밖으로 나오니 갇혀있다가 도망친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더운 여름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멈추고 딸애를 보는데 딸애가 놀랐는지 울고 있고 그 모습에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9살밖에 안 된 딸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딸애를 꼭 안고 말했어요. 아이다, 너무 고맙다. 엄마 이제 정신이 드는 것 같다.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다. 엄마는 오히려 니한테 너무 고맙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가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저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으셨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를 붙잡고도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을 결심했고 그 후에도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모는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네가 미쳤냐고 난리를 쳐댔는데 저는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재산 분할해서 합의 이혼하자고, 너네 엄마 폭언한 거 다 녹음해놨고 소송 갈 수도 있지만 괜히 변호사비 쓰지 말고 그냥 끝내자고 했죠. 남편은 처음엔 화내다가 나중엔 저를 설득하다가 시모가 그냥 이혼하라고 했는지 나중엔 자기도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따로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 받고 이혼했습니다. 양육권을 걱정했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양육권에 크게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 딸에겐 미안했지만 어차피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은 제가 키울 거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시모가 다 정리하고 새 장가 들라고 남편에게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합의로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했는데 이혼은 참 지지부진하게 잘 안 끝내지더군요. 여튼 홀가분하게 혼자가 된 저는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의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이 있기 반년 전에 엄마가 김밥집을 오픈하셨거든요. 장사가 막 잘 되지도 않고 못 되지도 않고 그냥저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도였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엄마 일을 도왔어요. 엄마 김밥은 맛있긴 했지만 큰 특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연구한 끝에 영양김밥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김밥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식재료도 활용을 많이 하고요. 처음엔 이게 잘 될까 걱정도 했지만 생각외로 제 김밥은 인근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다가 일명 한 끼로도 충분한 김밥이라고 SNS에서도 인기가 퍼지면서 멀리 지역에서도 먹으러 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땐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고 거의 포장 손님이었는데 장사가 날로 번창하면서 홀이 훨씬 넓은 가게로 확장 이전했어요. 김밥 팔아봐야 얼마 벌겠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밀려드는 예약 주문에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가게 밖은 줄이 이어져서 배달은 아예 하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저도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로또라도 된 것 마냥 장사가 잘 되면서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원들도 더 뽑고 나중에는 건물 2층까지 세를 빌려 테이블을 더 늘렸어요. 호떡집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김밥집에 불이 나게 장사가 잘 된 거죠. 그러다가 아는 분께 분점 제의까지 받고 2호점도 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김밥집이 있던 2층짜리 건물도 대출을 받아 사게 됐어요. 직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엄마는 관리 쪽으로 빠지게 됐고 엄마는 홀 관리, 저는 주로 신메뉴 개발과 분점 관리 쪽으로 주로 신경을 쓰게 됐어요. 예전처럼 매일 출근하지 않고 한 번씩 나와서 가게 일도 돕고 직원분들이랑 신메뉴 얘기도 하고 분점도 둘러보고 그러면서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겼죠. 시모에게 구박받으면서 무기력하게 집안에서 밥만 해대던 제가 이혼한 지 5년 만에 사장님 소리 들으며 비록 2층짜리고 대출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물 주인이 되고 분점까지 내게 되니 한마디로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렇게 신나서 일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엄마는 분점으로 가시고 저는 오랜만에 원래 가게로 출근을 해서 김밥을 말면서 일손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는 얼굴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시모였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맞더라고요. 이혼하고 5년 만에 보는데도 그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싫고 끔찍해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여긴 왜 왔지? 싶기도 하고 내가 여기 있는지 알고 왔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하도 커서 들어보니 여가 그렇게 유명한 김밥 맛집이라 카더라. 든 것도 많은데 살도 잘 안 찌고 맛있다 카대.
여기 주인 여자가 김밥 팔아서 이 상가도 사고 떼돈을 번단다. 등등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김밥을 말면서 참나 그게 저거든요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있는 줄 알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유명 맛집이라서 친구들이랑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뒤 셀프 코너에 반찬을 가지러 오던 시모는 저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모도 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처음엔 무심히 고개를 돌리다가 다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바쁘기도 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인 걸 눈치채고 다가오더라고요. 야, 니 맞지? 저는 힐끗 쳐다봤습니다. 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상한 웃음을 짓는 겁니다. 아이고, 그 난리를 치고 이혼해놓고 고작 김밥집에서 김밥 말고 있나? 저는 짜증이 확 났습니다. 시모의 말에 옆에 있던 직원들도 저를 쳐다보고요. 김밥 드시러 오셨으면 김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야, 꼴 좋다. 나는 네가 그때 그 난리법석을 치길래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줄 알았다. 근데 그러고 나가서 한다는 게 고작 밥풀 묻은 앞치마 두르고 김밥 마는 기가. 김밥 마는 게 뭐 어때서요? 하긴 집불 없어도 밥하는 재주 하나 있었지. 그걸로 여기 취업했는가 봐. 그만하고 나오세요. 거기 떡하고 맡고 있지 말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김밥이나 마려고 했는데 계속 제 앞에서 빈정대는 겁니다. 우리 영석이는 얼마 전에 선봤다 아이가. 엄청 참한 아가씨랑 양가 부모 다 계시고 지도 일하고 있고 소개해주는 사람 말로는 성격도 막대 먹은 거 없이 참 착하고 싹싹하다 하네. 다른 부분보다 양가 부모 다 계시다는 말이 참 거슬리더군요. 제가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복 네가 찾다 그 말이다. 봐라, 영석이는 니랑 갈라서도 얼마든지 처녀장가 갈 수 있다. 니는 아이고 꼴 좋다. 시모는 그렇게 자기 할 말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했습니다. 시모가 그러고 있자 제 옆에 있던 직원이 다가와서 대신 따져주더군요. 할머니, 뭔데 앞에 딱 맞고 막말하시는데요? 이 할머니 아는 분이세요? 직원의 말에 저는 웃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좀 알던 사람인데 내가 돌려보낼게요. 신경 쓰지 말고 일하고 있으세요. 제 말에도 직원은 시모를 노려보면서 저에게 다시 얘기했죠. 자꾸 안 나가고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뭐? 경찰? 야! 니 지금 뭐랬노? 시모가 소리를 지르자 시모 자리에 있던 시모 친구분들까지 와서 시모를 말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아랑곳 않고 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뭐 이딴 데가 다 있노? 여기서 일하는 것들은 다 막대 먹은 애들만 일하는 갑지? 사장 어딨노? 니 지금 사장 불러라. 너네 사장한테 내가 다 얘기해야겠다. 장사 좀 된다고 일하는 것들까지 시건방을 떨고 난리가. 그 말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사장. 제 말에 시모는 제 옆에 있던 직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가 사장이가. 아니요, 제가 사장이에요. 제 말에 시모는 황당한 얼굴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뭐라고? 네가 사장이라고? 네, 제가 여기 사장이에요. 그리고 나가세요. 이렇게 계속 행패 부리고 다른 분들 식사하는 것까지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네가 여기 사장이란 말이가. 그 돈 잘 번다는 여사장이 니라고? 몇 번 말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사장이라고요. 그리고 나가시라고요. 시모는 얼빠진 얼굴로 친구들 손에 이끌려 자리를 뜨려다 다시 달려오더라고요. 잠깐만, 이 가게 사장이 니라고? 니가 언제 이런 가게를 했노? 제가 그런 걸 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니 이혼하고 받은 그 돈으로 이거 차렸나? 아니면 영석이랑 살 때 딴 주머니라도 찼나?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혀 절로 코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도 아니지. 아주머니, 당신 아들 월급 얼만지나 알아요? 생활비도 안 돼서 아등바등 했는데 그 돈으로 딴 주머니? 걔가 웃을 노릇이다. 그리고 이혼하고 받은 돈? 당신 툭하면 내한테 폭언 일삼고 당신 아들은 돈도 못 벌면서 눈치도 없이 밥만 축내고 내가 진짜 사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나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재산 분할 그거 조금 받고 이혼해줬거든요.
이혼하고 나니 이렇게 일도 잘 풀리고 너무 행복하네요. 진작에 이혼할 걸 뭐하러 참고 살았나 후회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발 현실 분간 좀 하세요. 뭐 세장가? 세장가 들든지 말든지 그건 내 할 바는 아니지만 또 불쌍한 남의 집 딸 희생양 만들지 말고 그냥 당신 아들 당신이 좀 끼고 사세요. 제 말에 시모는 눈이 획가닥 뒤집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돈 좀 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나? 그러게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고 여기서 버티고 있냐고요. 더 해줄까요? 누구는 할 말 없어서 참고 산 줄 압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한 꼴 보기 싫으면 나가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주변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정희씨, 고마 경찰에 전화해라. 영업장 와서 난리치고 행패 부린다고. 제 말에 시모는 분해하면서도 일단 경찰이라고 하니 친구들 손에 이끌려 밖을 나갔습니다. 저는 시모가 나간 걸 보고 홀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다 사과를 드리고 음료수도 서비스로 나눠드렸어요. 유리창 밖을 보니 시모가 자기 친구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가게를 실끔거리면서요. 아마도 제 욕을 신나게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인지 속이 다 시원했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나 시댁에 관해선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건너 들은 얘기로는 세장가는커녕 그냥 엄마 집에서 얹혀서 그냥저냥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긴 어떤 여자가 나이 40 넘어서도 마마보인 한심한 남자랑 포악한 시어머니 자린 걸 알고 시집을 가겠어요? 보나마나 제 속 긁어보고 싶어서 한 소리였겠죠.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요. 그 후에 또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또 찾아오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할 말 더 퍼부을 생각인데 오히려 아쉽네요. 결혼 생활 동안은 어찌나 시댁 식구와 남편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는지 제 스스로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미련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혼하고 자리 잡아서 잘 살게 되니 제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특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저와 제 딸 그리고 저희 엄마와 함께 오손도손 즐겁게 일하며 지금처럼 잘 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하시던 일 대박 나시고 늘 좋은 일만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돌싱녀입니다. 결혼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주변에서 좀 더 살아보지 그랬느냐, 1년은 살아보고 판단하지 그랬느냐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 빠르게 끝을 내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보는 눈 생각해서 억지로 참거나 어거지로 1년 채울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 남편과 저는 생각의 차이도 너무 컸고 또 전 남편은 그런 것을 메꿀 만큼 저를 이해하고 배려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잘 알았거든요. 물론 전 남편 입장에선 저도 똑같겠죠. 이기적이고 배려할 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때니까요. 서로에 대한 불만이 확고하고 그 차이를 좁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또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 같습니다. 제가 왜 반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해요. 전 남편은 제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친구 남편의 친구였던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는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만족을 하며 살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한 번씩 결혼 생각은 없느냐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광고회사의 캠페인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어카운트 플래너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 직장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더 성장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광고회사라서 워낙 야근도 많고 업무량 자체도 많은 편이기도 해서 시간도 부족하고 늘 바쁩니다. 게다가 제 자체도 일에 대한 욕심이 크다 보니 회사와 집 밖에 모를 정도였고요.
친구는 일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이 있다며 저만 원한다면 자기 남편의 절친한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 물어봤을 땐 거절했었어요. 바쁘기도 하고 별로 남자 생각도 없다고요. 친구도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 남편까지도 저한테 말하길 자기 친구가 가정적이고 착하고 사회성도 뛰어난 결혼하기에 너무 좋은 남자래요. 그래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쉽답니다. 두세 번 정도 물어보기도 했고 친구가 신경 써주는 건데 자꾸 거절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만남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사실 첫 만남부터 한눈에 반하거나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싶은 운명적인 느낌이 든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남자가 친구에게 들은 것보다는 말수도 적은 편이었고 저에게 적극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화도 자꾸 끊기고 어색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도 엄청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날 한번 보고 앞으로는 안 봐도 되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친구가 말하길 그 남자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자기 스타일이라며 잘 되고 싶다 했다는 겁니다. 저도 친구에게 그런 것 치고는 그 남자는 나한테 말도 많이 안 하고 시선도 피하고 대화도 별로 원활하진 않았다고 했어요. 친구 말로는 그 남자가 쑥스러워서 그랬답니다. 그 남자가 기술 영업일을 해서 원래는 말도 잘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친해지는 스타일인데 저한테는 오히려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잘 못 마주쳤다는 거예요. 좀 어이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남자가 하는 애프터 신청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 남자는 두 번째 만나부터는 좀 긴장을 푼 건지 확실히 말도 좀 더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연락하고 시간 나면 한 번씩 보고 그렇게 지내면서 저희는 점차 가까워졌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는 그 남자가 밝고 싹싹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런 모습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할 때 주로 냉정하다, 칼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와는 다르게 둥글어 보이는 그 남자의 성격이 더 좋아 보였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다른 연인들처럼 잘 지내왔고 1년 반 정도 사귀었을 무렵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일이 늘 최우선이었던 저에게 결혼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를 많이 좋아했고 또 그 남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결국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긴 편도 아니었고 또 서로 바쁘다 보니 엄청 자주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애 기간 동안에도 특별히 서로의 부모님을 따로 뵌 적은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야 인사드리러 가서 한번 뵙고 상견례 때 한번 뵙고 그렇게 2번 정도 뵙고 난 후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잠깐 만나는 거고 또 저를 환대해 주시니 안 좋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다만 어머님이 지나치게 가족 간의 화합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반면 저희 친정은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알아서 살자는 주의입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당연히 사이도 좋고 한 번씩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하고 하하호호 즐겁기도 하지만 어쨌든 각자의 사생활이 중요하다는 주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저와 동생들에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가르치셨고요. 그런데 남편네 어머님 아버님은 개인보다는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셔서 저랑은 다른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사실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좀 빠르게 결혼이 진행되기도 했고 단순히 가족끼리 잘 지내는 건 좋은 거니까 싶기도 했고요.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고민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긴 합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제 생각 이상으로 가족 간의 화합과 만남을 중시하셨어요.
어머님 말이 친가든 외가든 사촌들까지 다 포함해서 서로 우애가 엄청 좋답니다. 사촌들끼리도 형제처럼 친하고 며느리들끼리도 친하게 잘 지낸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집안의 자랑이고 큰 자산인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부러워한다고 하셨어요. 가족들, 친척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돈독하게 지낸다는 게 저로서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댁에도 자주 와라, 시댁 모임에도 다 참석해라 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요. 인사드리려고 시댁에 들렀는데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만 있으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 큰아버님, 큰어머님, 사촌 아주버님 두 분의 사촌 형님들, 게다가 남편의 외가 식구들인 이모님과 삼촌까지 와 계신 겁니다. 친가와 외가가 구별 없이 이렇게 다 같이 잘 지내는 광경은 처음 들어보고 처음 봤어요. 게다가 결혼식에서 이미 다들 뵙고 인사드렸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집에 다 모이신 걸 보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익숙한 듯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합류했지만 저는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어머님은 이제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우리 가족 일원이 한 명 더 는 거라면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새 식구를 맞아줘서 너무 고맙다고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소리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 앞으로 가족 개모임에 동참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그런 말을 처음 들었기에 좀 당황스러웠죠. 어머님 말씀으론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이는데 각자 회비를 걷어서 그걸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간답니다.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갯돈으로 융통해 주기도 하고요. 매달 만나는 거고 거의 빠지는 사람 없이 다 참석하는 중요한 가족 행사랍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선 별말 못하고 나중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그런 모임이 있다고 말 안 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다른 집도 그런 모임이 있는 줄 알았다면서 저희 집은 없냐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없다고. 그리고 가족끼리도 아니고 저렇게 외가 친가 할 것 없이 친척끼리 매달 다 같이 만나는 건 처음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막 웃으면서 우리 집 사람들이 다 성격이 좋다고 원래는 친가만 모임을 했는데 이모하고 삼촌이 듣더니 껴달라고 해서 다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이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느냐며 저도 분명히 좋아할 거래요. 돈 모아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방구해서 가끔 여행도 가고 저번에는 여수에 다 같이 갔다며 그 여행 얘기를 하려길래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회비 내고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고 하고 제 선택권은 없었어요. 그게 제 입장에선 꽤 부담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막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야 평생 봐온 자기 가족들, 친척들이라서 편하고 재밌겠지만 톡 까놓고 저한테는 얼굴도 낯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야 된다니 이런 소리는 왜 미리 안 해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이미 결혼은 했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으니 저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모임에 가보면 정말 재밌고 즐거울 거라고 저도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재밌고 즐겁기는 개뿔, 진짜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여기 왜 있나 현타만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회비를 모으기 때문에 그 모인 금액도 상당했는데요. 모인 돈은 개비로 통장에 넣는다고 해도 그중 일부는 모임에서 식사비로 쓴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맛집 같은 데 예약해서 식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외식은 안 하고 여지껏 집에서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인원으로 치면 15명 정도인데 그 정도 식구가 나가서 먹으면 돈이 얼마 나오는 줄 아느냐면서요. 아니 그 돈이 아까울 것 같으면 그냥 모임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서로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음식은 어머님과 큰어머님, 사촌 형님 두 분이서 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은 돈대로 내고 음식까지 하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였죠. 처음으로 간 곳은 큰어머니 댁이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집이나 널찍하면 앉아있기 편하기라도 하죠.
집 자체도 작은 데다 정리되지 않은 가재도구들이 너무 많아서 비좁기도 몹시 비좁았어요. 큰어머니와 예전 집은 꽤 컸다고 하시면서 아들둘 장가 보내고 우리끼리 사는데 큰 집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작은 데로 이사한 거라고 저는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먼저 말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좁은 데서 15명이나 있어야 되니 거실이며 주방, 열어놓은 안방까지 사람이 바글바글했고 앉아있는 것조차 여의치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좀 서늘한 가을이었는데도 사람이 너무 꽉꽉 들어차 있다 보니 덥고 시끄럽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도대체 식사는 어떻게 할 거며 이게 뭐가 재밌다는 걸까 싶었죠. 게다가 여자들은 그 좁은 데서 식사 준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어머님은 저더러 야채 손질을 하라고 하셨고 저도 일단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음식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직장 다닐 때도 주로 밖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친정엄마가 보내주시는 반찬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라면으로 대충 때울 때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해보거나 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좀 어설픈 모습으로 야채를 썰고 있으니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 뭐하니? 빨리빨리 안 하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별로 안 해봐서 손이 좀 느려요. 아유 날 새겠다. 벌써 물 끓는데 이리 줘봐. 그러면서 칼을 뺏으시더라고요. 저는 엉거주춤 나와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큰어머니도 사촌 형님들도 익숙한 듯 알아서 본인 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자들은 비좁은 주방에 모여서 부딪혀가며 일하고 있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다가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남편도 익숙한 듯 그러고 있고요.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좁고 덥고 답답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자 봐봐 이렇게 잡고 자르는 거야. 네, 이제 결혼도 했는데 연습 좀 해야겠어. 집에서 민준이 밥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것도 안 해보고 결혼을 한 거야? 아휴 내가 진짜 답답하다. 어머님은 옆에 다른 분들도 있는데도 대놓고 저를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여기 있어봤자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는 그냥 나중에 정리하고 설거지해. 그 편이 낫겠어. 네, 알겠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요리 잘 못한다고 욕먹은 것도 서럽고 나가 있으라고 하시는데 너무 비좁아서 도저히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일단 남편 옆쪽으로 가서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오니까 남편이 묻더군요. 왜? 안 도와드리고? 나중에 설거지 하라고 하셔. 아, 그래? 자기 요리 못하는 거 들켰어? 하면서 뭐가 재밌는지 키득거리는 겁니다. 너는 이게 재밌니?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참았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도 마땅하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남편은 저쪽에 작은 방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저만 가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일단 엉거주춤 서 있기도 그래서 그 방에 가 있는데 창고처럼 쓰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아예 방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다 보니 방문 열어놓고 문지방 앞에 뻘쭘하게 앉아 있었죠. 거기서 멍하게 있는데 현타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적지 않은 회비까지 내고 가족 모임이라고 해서 왔는데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요리 못한다고 욕먹고 아무도 저한테 신경도 안 쓰고 게다가 남편이란 놈은 저는 거들떠도 안 보고 신나서 사촌 아주버님들과 떠들고 있고 그렇게 나중에 식사가 다 완성됐는데 자리 비좁아서 남자들 먼저 먹고 여자들 나중에 먹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그나마 저희 시댁은 집이라도 널찍해서 다 같이 앉을 수나 있는데 큰어머님 댁은 좁아서 그것조차 안 됐어요. 그냥 단체석 있는 넓은 식당에 가면 되는데 도대체 왜 여기서 이렇게 복닥거리고 있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 먹고 싱크대에는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은 그릇이 쌓였습니다. 15인분의 식사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음식을 안 도왔다고 그건 저더러 하라고 나가시는데 그나마 사촌 형님들이 정리하고 도와주시는 건 같이 해주셨어요. 해도 끝이 안 나는 설거지가 이런 거구나 싶고 내 꼴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까지 나려는 겁니다.
나름 광고회사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인데 여기서 왜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 설거지나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서럽고 열받고 짜증나고 그렇게 첫 모임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도 나쁘고 지쳐서 집으로 오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왜 그러냐고 했지만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죠. 나 아까 그 산더미 같은 설거지 하는 거 못 봤어? 봤지. 근데 와서 같이 하자 한마디도 안 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눈치 보여서. 누구 눈치를 보는데? 엄마 아빠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있고 나 집에서도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컸는데 괜히 너 도와준다고 나서면 와이프한테 잡혀 산다고 한 소리 들어. 너 그것 때문에 화난 거야? 나 도대체 뭐 하러 간 거야? 설거지 해주러 간 거야? 차라리 밖에서 식사를 하시던지 그 좁은 데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럴 거면 그 비싼 회비는 왜 모으시는 거야? 회비는 모아놨다가 개똥 개념으로 서로 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여행 가거나.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각자 알아서 적금 모으면 되는 걸. 그 김에 가족끼리 보는 거지. 재밌잖아. 다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 얘기하면. 너나 재밌겠지. 나는 하나도 재미없어. 제 말에 남편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아니, 가족들끼리 다 같이 그런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은 거 아니야? 잘 갔다 와서 왜 이렇게 얼굴 붉히고 따지는 거야? 나 앞으로는 안 갈래. 너만 가. 뭐라고? 어떻게 그래? 그럼 나는 앞으로도 설거지 내가 다 하라고? 설거지는 아까 보니까 형수님들도 도와주시던데 혼자 다 한 건 아니잖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제가 왜 빈정이 상했는지도 이해 못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나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번 더 갔어요. 남편이 이번엔 자기도 설거지 도와준다며 그리고 사촌 큰형님네 집은 넓어서 편하다고 같이 가자고 하도 부탁하는 바람에요. 넓기는 큰어머님 댁보다 넓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요? 그 집 남자들은 똑같이 거실에서 일찌감치 술판 벌이고 여자들은 주방에 옹기종기 모여 음식하느라 진땀 뺐습니다. 저요, 음식하면서 쓰는 조리도구들이나 냄비 같은 거 틈틈이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중간중간에 해놓으라 그러셔서요. 자기가 이번엔 나서서 같이 하겠다던 남편은 이미 반쯤 술 취해서 소파 앉아 떠들고 있고요. 저도 저지만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형님들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큰어머님 없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만약 형님들도 저처럼 불만이 있고 하기 싫으면 힘을 모아 다 같이 얘기해볼 참이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맛집 찾아내서 밖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말씀드리자고요. 그런데 형님들은 제 말에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촌 동서는 이번이 2번째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네? 몇 년째 하고 있는 우리도 그냥 하는데 고작 2번밖에 참석 안 한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큰형님은 오히려 저를 유난스럽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같은 며느리로서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줄 알았는데 형님들은 그게 아니더군요. 맞아. 그 김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자주 보고 친해지면 좋은 거지 뭐. 솔직히 동서는 음식 준비도 안 하잖아. 주로 설거지만 하지. 그것도 이전에는 우리가 좀 도와주기도 했잖아. 오히려 형님들은 제가 음식 준비를 남돋는 것에 불만이 있으신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말문이 턱 막히고 나만 유별나고 불만 많고 심사 뒤틀린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적당히 알겠다고 하고 대화는 끝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 집은 며느리들까지 다 같은 생각인가 싶어서 신기할 지경이었죠. 그날 저는 또 진탕 고생하고 술까지 만취한 남편 대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타도 그런 현타가 없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고요. 다음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하기는 뭘 같이 하냐고. 초저녁부터 술 먹고 인사불성된 거 아느냐고요. 남편은 너스레 떨면서 미안하다고 어제는 이상하게 술이 잘 받아서 먹다 보니 금방 취했다고 하면서 다음번엔 자기가 진짜 설거지 같이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럴 필요 없어. 나 이제 그 모임 안 갈 거니까.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 왜 또 그래? 왜 또 그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아니, 형수님들도 다 그냥 하는 것을. 형님들이 한다고 나도 군소리 없이 하라는 거야? 내가 왜? 너는 왜 이렇게 유난스럽냐? 자꾸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솔직히 어제 큰 형수님도 본인 주특기인 소갈비찜 짠 해놓고 작은 형님 댁 가면 작은 형수님도 본인 주특기인 음식 짠 해놔. 오히려 식구들 먹인다고 갖은 정성으로 자기들이 잘하는 음식 내놓고 그런다고. 근데 너는 음식하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 그거 좀 하기 싫다고 가족 행사에서 빠지겠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됐습니다. 지는 가서 편한 가족들 만나고 하하호 웃다 오고 남이 차려주는 음식 실컷 먹고 오니까 재밌겠죠. 근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어색하고 불편한 시댁 가족들 사이에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어야 되고 뒷정리 및 산더미 같은 설거지만 하다 옵니다. 제 입장이 돼서도 재밌고 좋다고 신나서 갈 수 있겠나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정기적으로 있다는데? 그렇게 좋으면 혼자서 많이 가. 나는 솔직히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친정 부모님도 잘 안 만나는 통에 억지로 시간 내서 그렇게 가기 싫어. 너무 부담이고 스트레스야. 남편은 제 말에 섭섭하다며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가족끼리 만나는 걸 스트레스라 말해. 그러니까 좋은 너는 실컷 가라고. 나는 안 가겠다니까. 그리고 나 요즘 바빠서 밥 먹듯이 야근해. 주말에라도 쉬어야 회복이 되는데 그날마저도 그 모임 가서 스트레스 받고 설거지나 하고 싶겠니? 하다못해 형님 두 분은 전업주부잖아. 나하고는 다른 케이스지. 제 말에 남편도 기분 나쁜 표정만 짓고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저한테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어머님께 문자가 와서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겠다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잘 생각하라며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문자도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일단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말 모임에 가지 않았어요. 회비는 여전히 냈으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툭 하면 저한테 같이 안 갈 거냐 물어봤지만 저는 몇 번을 물어도 안 간다고 혼자 잘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별다른 말은 못 들었기에 제가 참석 안 하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상당히 벼르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금요일쯤에 난데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하필이면 몸살이 제대로 온 건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겨우겨우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누워서 끙끙대고 있었거든요. 식은땀은 나는데 오한은 들고 일 때문에 근래에 야근도 많이 하고 무리를 했는데 몸살이 왔나 했습니다. 그냥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주말 내내 푹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일찍 자고 있는데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죠. 저는 천근만근한 눈을 뜨고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나다.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자다 일어났어? 몸살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개모임. 이번엔 너네 집 차례야. 토요일에 개모임 하러 갈 거니까 음식 준비는 좀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너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했으니까 구워나 먹게 고기랑 야채 같은 거라도 넉넉하게 사놓든가.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제가 분명히 참석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너네 차례라고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또 하필이면 남편도 장기 출장권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나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전까진 저만 혼자 있는 셈이었죠. 무엇보다 좀 전에 제가 몸살 때문에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신 건지 장봐오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시는 거였어요. 가뜩이나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은데 어머님 말씀까지 들으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이번에는 형주 씨도 집에 없기도 하고요. 또 저는 회비만 내고 참석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래서 여태까지 아무 말 안 하고 너 하는 거 가만 냅두지 않았니? 근데 이번엔 순번이 너네 집 차례니까 준비하라고.
제가 어차피 참석을 안 하고 남편도 집에 없는데 무슨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게다가 저 몸이 너무 안 좋다니까요. 얘 좀 봐라. 내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모임 빠지겠다는 것도 가만 냅뒀는데 보자 하니까 얘가 염치가 없네. 다른 집 식구들 다 나서서 자기 집 모임 때 장 봐서 음식 준비하는데 너는 참석하는 것도 안 하면서 너네 집 순번인데도 아예 빼달라 이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인가요? 애초에 참석하고 싶지도 않은 모임 억지로 끼워 넣으셔서 M1 회비만 매달 나가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저더러 염치가 있으면 식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다 떠나서 며느리가 몸이 아파 죽겠다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음식이나 준비하라 하시는 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지금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살 난다고 안 죽어.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된다. 몸살인지 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준비할 여력도 안 됩니다. 갑자기 전화하셔서 내일 너네 집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왜 못해? 얘가 진짜 시댁을 뭘로 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니까 우리가 만만하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됐고 내일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을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어디 두고 보마. 하고 전화를 팍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목소리가 왜 그렇느냐 놀라는 겁니다. 모르겠어. 몸살인지 뭔지 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어머님 전화해서 내일 모임 우리 집 차례니까 음식 준비하래. 아, 이번이 우리 집이야? 그럼 어쩔 수 없지. 준비 좀 해줘. 뭐라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음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나 방금 몸 안 좋다는 말 못 들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참석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더러 음식 준비를 하래? 참석은 안 해도 우리 집 순번이면 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도 어머님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준비해.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그리고 나 출장 갔잖아. 토요일 오후 늦게서야 집에 가. 그럼 다음 주로 미루고 네가 해. 아 진짜 왜 그래? 그 정도는 솔직히 미안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뭐가 미안해? 가족들 다 참석하는 모임에 너만 빠지고 있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나 같으면 그런 게 미안해서라도 이번엔 음식 준비 해놓겠다. 저는 진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도대체 남편 놈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나를 뭘로 생각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못 참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아파 죽겠다니까. 내 말은 귓등으로 들어? 아 그러면 진통제라도 먹어. 뭐라고? 남편도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면서 진통제라도 먹으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 인간이랑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아프네 어쩌네 자주 징징대는 사람도 아니고 엄살도 없고 웬만해선 아프다는 소리도 잘 안 합니다. 남편도 연애 때 저보고 독하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 제 입에서 아파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진통제 먹고 음식 준비하랍니다. 남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 진짜 머릿속이 까매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인간이 내 남편인가 싶고 내가 이런 인간하고 더 살아서 뭐하나 싶고요. 그 한마디에 정말 그 남자에 대한 모든 마음이 차갑게 변했다고 할까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 남편도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친척들 온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오지 말라고 어떻게 그러냐고. 내 입장도 있잖아.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너 할 줄 아는 걸로 적당히 준비해줘. 나도 좀 일찍 가볼 테니까. 나 분명히 말했어. 안 된다고. 아, 그 집이 네 집이야? 그럼 네 집이야? 우리 반반 결혼한 거 잊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집이기도 한데 네가 뭔데 온다는 우리 식구들을 막냐고. 네가 뭔데? 그래, 말 잘했네. 내가 뭔데 니네 식구들 밥 차려주고 있어야 돼? 그만 좀 하자. 어쨌든 우리 식구들 간다고 했으니 난 모르겠어. 문 안 열어주면 비번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비번을 알려주겠다고? 그래, 나는 알려드릴 거야. 남편은 그러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 후 저는 정말 1시간 가까이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이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라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에 씌어서 이런 인간이 성격 좋고 가정적이다 생각했을까 싶더군요. 아, 가정적이긴 하죠. 자기 가족들한테만요. 그 가족들은 시댁 식구들 한정이고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프든 말든 진통제 먹어가며 군소리 없이 자기 식구들 식사 대접해줘야 하는 식모처럼 생각하니까요. 저는 한참을 멍 때리다가 머리가 핑 돌아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오한이 들고 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겨우 엄마한테 전화했고 한밤중에 엄마 아빠가 오셔서 응급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A형 독감이었고 링거 맞으니 좀 낫더라고요. 저는 부모님한테 있었던 얘기 다 했고 엄마 아빠도 기막혀 하셨어요. 아빠는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진다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는 당장 제 짐 싸서 친정으로 오래요. 그 사람들 진짜 들이닥칠 것 같다고요. 저도 몸도 안 좋은데 그 사람들하고 입실하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집으로 와서 짐 대강 쌌어요. 짐 다 쌌으면 나가자 하시는데 저는 나가려다 돌아와서 일부러 냄비하고 라면 꺼내서 올려놨습니다. 엄마는 뭐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집 오는 건데 대접하는 거라고 네가 그나마 잘하는 음식 해놓으라 하니까 라면 올려놓고 오는 거라 했습니다. 그냥 나와도 되지만 보고 어디 기분이라도 잡쳐봐라 라는 생각으로 올려놓은 거죠. 저도 그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울분이 터져서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친정으로 왔습니다. 폰 꺼놓고 푹 쉬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잠만 잔 것 같은데 그렇게 속 편하고 개운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전화 켜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아버님 남편으로부터 폭탄 전화가 와 있더군요. 그냥 씹고 있는데 또 남편이 전화가 온 겁니다. 이번엔 받았는데 받자마자 난리를 치더군요.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가? 식구들이 우리 집 들어갔는데 라면하고 냄비만 있었대. 너 지금 장난쳐? 그 말은 기어코 비번 알려줬다는 뜻이네? 내가 집에 없었는데도 너네 식구들은 기어코 비번 누르고 남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고? 참 대단들하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고를 안 하니? 오지 말라고 했고 와서도 문 안 열어주면 돌아가야지. 기어코 비번 알아내서 집에 쳐들어왔다고? 무섭다 무서워. 뭐가 어째? 너 지금 어딘데? 새벽에 응급실 갔다가 친정이다. 왜? 응급실? 그래.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건 귓등으로 들었지. 핑계거리 만들려고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저 진짜 그 순간 욕이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욕 대신 그랬습니다. 됐다. 우리 그만하자. 나 너랑 니네 식구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뭘 잘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 식구들 물 먹여놓고. 물 먹었다니 그건 잘 됐네. 나 자신 있는 음식 해놓으라며. 그래서 놔두고 온 거잖아. 와, 진짜 끝까지. 됐고 이혼해. 나 너랑 안 살 거야. 좋아, 그래. 나도 너 이렇게 이기적이고 네 마음대로인지 몰랐어. 이혼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딸린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협의만 되면 어려울 것도 없었죠. 저도 이미 남편에게 만정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기적이고 자기를 물먹였다며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들도 제가 라면 놔두고 온 거 너무 기분 나빴다고 이혼하라 하셨고요. 좋다쿠나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반반했기에 팔아서 나누기로 했고 제 몫으로 들어간 계모임 회비는 끝까지 우겨서 다 받아냈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모임과 시댁 때문에 더 이상 골치 아플 일 없다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협의 이혼 과정 중에 뜬금없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둘째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나 싶은데 그분 한다는 소리가 실은 동사가 그때 우리한테 불만 없냐 했잖아. 형님은 몰라도 나는 불만 엄청 많아. 이 말 같지도 않은 가족 모임을 왜 매달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럼 그때 제가 얘기할 때는 왜 그러셨어요? 큰형님 있으니까. 큰형님이 다 어머님한테 일러 바칠까봐 그렇지. 솔직한 말로 그때 동서집 쳐들어갔을 때 식탁 위에 냄비하고 라면만 덜렁 있었잖아. 그 집 식구들 그거 보고 거품 물고 뒤집어졌거든. 동서가 우리 식구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근데 솔직히 나는 뒤에서 얼마나 꼬셨는 줄 알아? 속으로 엄청 웃었다니까. 동서가 한 방 먹인 거 아니야.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나 싶기도 했습니다. 진작 같은 생각이었으면 그때 얘기하시지.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건가 싶더군요. 아, 네. 나도 맘 같아선 동서처럼 하고 싶어. 다 뒤집어 엎고 더는 못하겠다고. 그 말 같지도 않은 가족 모임 니들끼리 하라고. 진짜 그 말이 100번도 넘게 목구멍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동서처럼 따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우리 애 아빠가 내가 그러면 이혼하자 어쩌자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혼하면 나도 막막하거든. 그 말에 뭐라고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이제 동서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내내 대답만 하고 끊었습니다. 본인이 정 못 참겠으면 뒤집어 엎어야죠. 아니면 최소한 제가 먼저 말했을 때 같은 생각이라고 동조라도 해주시던가요. 그럼 저라도 총대 메고 말했을 텐데 그땐 오히려 큰형님하고 묶여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저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게다가 이혼으로 저는 이제 아예 남남인 건데 저한테 왜 이런 소리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나 저러나 이제는 제 일도 아니라서 그 후론 신경 껐지만요. 저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 끝내고 예전의 저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전과 다르게 이혼녀 딱지는 붙었을지언정 솔로몬의 자유가 얼마나 편한지 몸소 체감되더라고요. 제 능력껏 일하고 알아서 쉬고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전 남편이 막판에 아주 제대로 정 떨어지게 해준 바람에 조금의 미련도 후회도 없이 개운하게 이혼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생활에 더욱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지내고 있네요. 저한테는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한 결혼보다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걸 한 번의 이혼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 늘 감기 조심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의 한 도시에서 30년 가까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20살에 미용실 보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디자이너 넷에 스텝 직원 3명이 있는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단골도 많고 한 곳에서 오래 하다 보니 나름 이 근처에선 유명한 미용실이에요. 성격 차이가 심했던 남편과는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든든한 제 기술과 직장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고생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이제 나이가 웬만큼 찬 아들이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서 살았으면 하는 게 제가 아들에게 바라는 마지막 욕심이자 바람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저는 반가우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직업은 간호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랍니다. 일을 오래 한 탓에 좀 쉬고 싶어서 휴직하고 친구가 있는 이 지역에 내려와 있다가 만났다고요. 어디서 만났냐니까 그냥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났대요. 아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서 제가 물었죠. 어디가 그렇게 좋았길래 이렇게 푹 빠졌어, 우리 아들? 외모도 예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너무 좋아. 엄마 알지? 나 얼굴만 예쁘고 싹퉁바가지 너무 싫어하잖아. 근데 마음씨가 정말 고와. 전에는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TV를 보더니 우는 거야. TV에서 아프리카 기아아기가 나왔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전에 다른 지역 살 때 틈나는 대로 보육시설이나 유기견 센터에 봉사도 많이 갔었대. 월급 받은 것도 그런 단체로 후원하고 기부도 많이 해서 모은 게 많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 저는 아들의 말에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너무 기특하면서도 예뻤습니다. 마음이 참 곱다. 내가 또 이상형이 엄마잖아. 엄마처럼 다른 사람 배려하고 많이 돕는 그런 사람. 제가 사실 몇 년째 미용 봉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봉사활동 단체랑 같이 외딴 지역의 노인정이나 독거노인 분들 찾아가서 머리도 잘라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거요. 아들한테도 세상은 늘 다 같이 사는 거다. 내가 여유와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돕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죠.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참 마음씨가 곱고 기특할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아들하고 좋은 인연이 되면 나중에 고부간에 같이 봉사활동을 가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아들은 조만간 한번 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때였어요. 그날은 오랜 단골 손님이 오셔서 제가 담당해서 머리를 해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 여자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며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직원들이 인사를 했는데 쳐다도 보지 않고 통화만 하며 빈자리에 털썩 앉는 거예요. 보통은 자리를 안내해 드리거든요. 저희 디자이너가 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끊을 생각을 안 하고 통화를 하더군요. 제가 바로 옆에서 머리를 하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통화 내용을 다 듣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랑곳 않고 깔깔거리며 통화를 하는데 정말 상스럽게 말하더군요. 야, 이 미친년아. 이제 안 간다니까. 나 이미 호구 하나 물었잖아. 졸라 순진해. 내가 대기업 다니는 놈 꼬시려고 여기까지 원정 온 거잖아. 근데 우리 호구 과장이래. 거기 과장 연봉 얼만 줄 아냐? 너 알 거 아니야. 너 전에 만났다던 그 오빠도 대기업 아니었어? 아, 생산지? 딴 냄새 졸라 나겠다. 너 어떻게 만났냐? 너도 작업 걸려고 일부러 갔냐? 저는 아무리 손님이라지만 속으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끊지 않고 있으니 뒤에서 기다리던 디자이너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디자이너에게 조금만 참으라는 눈짓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통화는 끝이 없더군요. 내가 만나는 애? 나이트에서 만났지.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온 것 같더라고. 딱 봐도 공부만 졸라 하고 여자 안 만나본 스타일 있잖아. 내가 또 그런 건 선수지. 딱 견적 보니까 이번엔 좀 참한 스타일로 가야겠더라고. 그래서 나근나근 말하면서 졸라 착한 척 좀 했지. 그랬더니 완전 껌뻑 죽는 거야. 병신도 아니고. 근데 얘 진짜 돈은 많다? 차도 장난 아니고 아파트도 있대. 여기 아파트 비싼 거 알지? 나 지금 얘한테 졸라 공들이고 있어. 진짜 나 무조건 얘 잡아야 돼. 알지? 나 지금 빚 장난 아닌 거. 얘 잡아야 빚도 좀 갚고 얼굴도 좀 손보고 나 코 다시 해야 돼. 그렇게 통화는 끊을 생각이 없더군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저희 디자이너한테 가서 통화 끝나면 다시 오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뒤에 계속 뻘쭘하게 기다리는 게 곤욕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디자이너에게 말을 걸자 그 여자가 거울을 통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이제 전화 끊어. 나 머리하러 왔어.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저희 디자이너가 물었죠. 통화 다 하셨어요? 여기는 손님이 왔는데 주스 한 잔 안 줘요?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통화를 했는데 주스고 뭐고 틈이 어디 있었나요? 황당했지만 디자이너가 잠시 후 주스를 한 잔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여자는 폰을 틱틱 만지더니 디자이너에게 보여주더군요. 이렇게 해주세요. 연예인 사진이었습니다. 보통 연예인 사진을 많이 들고 오시는데 그 여자분이 보여준 사진은 완전 고데기 세팅머리더군요. 고객님, 요거는 고데기로 세팅된 거라서요. 저 서울에서 머리 할 때 이 머리 했었거든요. 이거랑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다른 데선 됐는데
여기서 못하면 실력이 없는 거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가 얘기했죠. 아, 비슷하게 하려면 세팅 펌을 하되 롤을 조금 굵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굵기면 좀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안 풀리게 알아서 해주세요. 아, 근데 고객님, 그 머릿결이 좀 많이 상하셔서 펌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여자의 머리는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디자이너의 말에 실실 웃으면서 또 비아냥거리더군요. 아니, 미용사들은 자기 실력이 없는 거면서 왜 자꾸 머릿결 탓을 하면서 밑밥을 깔지? 알아서 비슷하게 하세요. 그게 실력이에요. 여자의 말에 저희 디자이너도 몹시 기분이 상한 듯 했어요. 저도 옆에서 듣고 있는데 울컥 하더군요. 하지만 일단은 다른 손님들도 있고 큰 소리 낼 순 없어서 가만히 있었죠. 저희 디자이너가 머리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여자는 계속 여기저기 통화를 하더군요. 보통 통화하는 사람이 남자인 듯 했습니다. 오빠 어쩌고 저쩌고 웃으면서 큰 소리로 통화하더군요. 다른 손님들도 다 눈살을 찌푸렸고 듣다 못한 제가 말을 걸었죠. 저 고객님, 제 말에 그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다른 손님도 계셔서 통화 소리는 조금 작게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도서관이에요? 미용실에서 통화 작게 하라는 소린 또 처음 들어보네. 황당했습니다. 사장과 손님 이전에 나이로 봐도 내가 엄마 뻘인 것 같은데 완전 싹퉁바가지더라고요. 저는 꾹 참고 얘기했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 하셔서요. 제 말에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저 들으란 식으로 통화에 얘기하더군요. 오빠, 여기 미용실인데 나보고 전화 끊으랜다. 어이가 없네. 일단 나중에 전화할게. 응, 조만간 술 한잔 해. 여자는 전화를 끊고 말하더군요. 됐어요? 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 작게. 그 말이 그 말이지. 내 돈 주고 머리 받으면서 눈치 주는 데는 또 처음이네. 저는 기분은 상했지만 일단 제자리로 돌아와 제 일을 했습니다. 미용일 30년 동안 별하별 손님들 많았어요. 대다수는 평범한 손님분들이지만 간혹 정말 유별날 정도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날인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문제는 머리가 다 끝나고 터졌습니다. 아니 씨, 이 뭐냐고요. 여자가 샴푸, 머리 드라이를 하다 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전에도 계속 틱틱거리며 짜증을 냈다가 갑자기 드라이어를 손으로 치면서요. 저희 디자이너도 엄청 당황하고 가게 안에 손님들도 다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핸드폰을 저희 디자이너에게 들이밀며 소리 지르더군요. 언니 눈엔 이 머리랑 내 머리랑 똑같아요? 하지만 머리는 정말 잘 나왔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머리가 너무 잘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그 여자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작정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봐요. 이 사진은 컬이 엄청 자연스러운데 내 머리는 이게 뭐야. 무슨 아줌마 파마처럼 해놨어. 그 말에 저희 디자이너는 쩔쩔매며 설명을 했습니다. 손님, 이거는 드라이하면서 머리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세팅펌이라는 게 원래 드라이할 때 손질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여자는 반말까지 하더군요. 야, 내가 손질해서 머리 만들 거면 뭐하러 이 비싼 돈 주고 미용실 와서 머리를 하냐? 처음부터 졸라 실력도 없어 보일 때 알아봤어. 이따위로 머리하고 돈 받냐?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제가 나섰습니다. 고객님, 제가 여기 원장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땐 컬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하는 겁니다. 아까 나보고 전화 끊으라 마라 하더니 아줌마가 원장일 줄 알았어. 아줌마, 눈이 있으면 보세요. 이 머리랑 내 머리랑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 막 핸드폰을 들이미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머리를 해드리던 저희 단골 손님이 화가 나서 나섰어요. 아가씨,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좀 심하네. 여기 아가씨가 전세 냈어?
아까부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통화를 하질 않나. 내가 볼 때 머리 잘만 나왔구만. 괜한 트집이야. 단골 손님의 말에 그 여자는 거의 잡아먹을 듯이 악을 써대더군요. 아줌마 뭔데 빠져요. 왜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머리하러 왔으면 곱게 머리나 쳐 하고 가시라고요. 그 말에 저희 단골 손님도 열이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리나 쳐해? 뭐 이런 본데 없는 게 다 있어? 뭐라고? 야,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머리 해놓고 돈 안 내려고. 니 그 빗자루 같은 머리에 이 정도면 잘만 나왔구만. 어디서 생트집이야? 그 말에 여자는 단골 손님하고 싸울 기세로 덤벼드는 거예요. 저와 디자이너는 붙잡고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자에게 말했죠. 저랑 얘기하시죠. 여기 다른 손님도 있고. 나 이거 돈 못 내. 내 머리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어디서 돈을 달라 말아야? 내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 말에 저희 단골 손님이 외쳤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강 사장 경찰 불러. 이게 어디서 개벽다구 같은 짓을 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남편이 여기 경찰서장이야.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 여자는 처음으로 움찔하더니 잠시 후 더 큰 소리 내더군요. 웃기고 있네. 경찰서장이면 뭐 어쩌라고. 그래 너 경찰서 가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지 어디 보자. 그러면서 저희 단골 손님이 전화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모습에 당황하면서 갑자기 카드를 저한테 들이밀더군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빨리 계산해요. 야, 너 어딜 도망가? 빨리 계산하라고요. 나 나가야 되니까.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저는 빨리 저 여자가 나갔으면 좋겠고 또 저희 손님이랑 엮이는 것도 안 될 것 같아 급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 여자는 카드를 획 낚아채더군요.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나 이거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그 여자는 씩씩대며 미용실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갔습니다. 정말 태풍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듯 정신이 없더군요. 단골 손님도 문이 안 풀렸는지 씩씩거렸어요. 계산 왜 해줘? 경찰 부른다니까. 저거 보니까 상습범이야 아주. 괜히 이런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뭐 저런 미친 애가 다 있어? 말하는 거 보니 술집 다니고 그런 애구만 딱 봐도. 그 여자 때문에 가게 분위기는 아수라장이고 저희 디자이너는 놀랐는지 눈물까지 훌쩍이더군요. 제가 원래 서비스직 하면 별하별 사람 다 본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잘 달래주었지만 저도 그 여자의 행패에 가슴이 뛰고 기분이 내내 안 좋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가서 소파에 가만 앉아 있으니 퇴근한 저희 아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저도 기가 막혀서 아들한테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세한 것까진 아니고 돈 안 내려고 머리 갖고 트집 잡는 손님이 있었다. 그 정도로요. 아들도 들으면서 화를 내더군요. 무슨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경찰에 신고하지 업무 방해죄로. 영업하는 가게에 경찰 들락날락해서 좋을 게 뭐 있니? 그렇게 끝났으니 그만이지. 열받네 진짜. 한 번만 더 그딴 손님 오면 그냥 쫓아내버려요. 아들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길래 괜히 아들까지 신경 쓰이게 했나 싶었어요. 그 후에 혹시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오는 건 아닐까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행여나 정말 인터넷에 악의적인 글 같은 거 올린 건 아닐까 했는데 저희 막내 스텝 말로는 찾아봐도 그런 건 딱히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간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그 후에 생겼어요. 그날은 저희 아들이 저번에 말한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면서 밖에서 외식을 하자더군요. 처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거라 기대도 되고 왠지 설레기도 하고 그날은 저도 신경 써서 머리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아들이 말한 음식점에 갔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며 조금 늦는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룸으로 자리를 잡아놨길래 저는 가만히 창밖의 풍경을 보며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죠. 아들의 말만 들었을 땐 너무나도 착하고 마음씨 좋은 제가 원했던 그런 며느리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후 문을 열고 아들과 들어오는 그 여자를 보고
저는 입이 뜨억하고 벌어졌습니다. 네,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그 여자인 거예요. 얼마 전 저희 가게에서 온갖 진상과 패악을 부렸던 그 여자요. 수줍게 아들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분위기는 완전 그때와 달랐습니다. 연기하는 거였죠. 불현듯 그때 그 여자가 통화하던 것도 생각나더군요. 호구를 물었다느니, 돈은 많다느니, 병신이라느니. 나 참, 어이가 없고 속에서 부글부글. 이게 누굴 속여 싶어서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인사해, 우리 엄마. 그 여자애는 수줍게 인사를 하며 저를 쳐다봤는데 곧 저를 알아봤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빤히 그 여자를 쳐다봤죠. 또 보네요. 나 기억하죠? 제 말에 그 여자는 눈빛이 막 흔들리더니 갑자기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아,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꼴이라니. 기가 막히더군요. 목소리마저도 그때 저한테 아줌마, 아줌마 거리던 그 목소리가 맞는데도 정말 저를 처음 보는 척 하더군요. 제 말에 아들은 의아하게 저를 봤습니다. 봤다니? 어디서? 아, 어머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 내가 좀 흔하게 생겼잖아. 저는 속으로 이것 봐라 싶었습니다. 멀쩡히 앞에 있는 저를 사람 기억도 못하는 바보 만들더군요. 얘 보통이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일단 저도 아무것도 모른 척 속아주었죠. 아,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보네. 제 말에 아들이 묻더군요. 누구랑? 왜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니. 우리 집에 왔던 그 진상 손님. 아이, 엄마. 무슨 그런 여자랑 우리 혜윤이를 착각해. 그러게. 그런 여자가 보통 여자도 아닌데. 제 말에 그 여자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아들은 곧 주문을 했고 그 여자는 물만 연신 들이키더라고요. 가시방석이겠죠. 그때 그 난리를 피웠는데 이렇게 저를 다시 만났으니. 저는 일부러 물었죠. 왜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셔요? 긴장돼요? 조금요. 긴장할 거 없어요. 아들 말대로 진짜 수줍음도 많고 성격이 너무 순한가 보다. 제 말에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또 물었습니다. 머리 새로 한 것 같은데 어디서 했어요? 네? 내가 미용일 30년 차거든요. 머리 보면 알지. 저번 주쯤에 한 것 같은데. 내가 전에 말했지? 우리 엄마 미용사시라고. 머리 정말 잘하셔. 다음에 자기도 한번 받으러 가. 아, 그러시구나. 위치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아, 아니요. 요즘 인터넷에 상호 찾으면 금방인데요. 그래요. 꼭 와요. 내가 머리 예쁘게 해줄게요. 지금 머리는 많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제 말에 그 여자는 또 물을 마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게 어디 우리 아들을 넘봐 싶더군요. 간호사라고요? 아, 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친구가 여기 살아서요. 그렇구나. 친구가 여기 살면 올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대기업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일부러 대기업 다니는 남자 꼬셔보려고 작정하고 오는 여자들도 많다네. 세상이 참 별세야. 제 말에 아들도 말하더군요. 그런 여자들이 있다고? 저번에 왔다던 그 진상 여자가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호구 하나 물었다면서. 그 호구만 제대로 꼬시면 자기 빚도 갚고 얼굴도 싹 고칠 거라나? 아유, 무섭다 무서워. 저는 아들을 보며 속으로 무섭긴 뭐가 무서워. 네 옆에 있는 여자가 그런 여자야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애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나를 계속 굴려대더군요. 잔머리를 굴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서비스직 30년 차면 저도 눈치 하나는 빠삭이에요. 딱 보니 지금 자리는 여차저차 넘기고 순진한 우리 아들 말로 구슬릴 게 뻔히 보였죠. 저도 이 자리에서 끝내고 가야 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고 제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엔 왜 안 올렸어요? 제 말에 그 여자가 절 쳐다보더군요. 네? 그때 인터넷에 올린다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인터넷에 올려도 돼. 우리 가게에 CCTV 있어요. 옆에 지켜본 목격자들도 많고. 인터넷에 올리면 우리도 증거 싹 올릴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아가씨도 얼굴 다 팔릴 거고. 앞으로 이런 짓 못하겠다. 일부러 돈 좀 있고 순진한 남자한테 접근하는 거. 빚 갚고 코도 좀 손봐야 된다면서요. 제 말에 아들은 놀라더군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저 아니라니까요. 저 너무 곤란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 연기 생쇼를 하더군요. 저도 아랑곳 않고 말했어요. 아가씨 말 맞다나 우리 아들 차도 졸라 좋고 아파트도 있어서 좋다면서요. 근데 그 아파트 내 거야. 내 명이라고. 우리 아들이 대기업 과장이라서 작정하고 꼬신 거예요.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 여자는 제 말에 슬슬 본성이 나오는지 얼굴이 싹 변하더군요. 간호사는 맞아요? 내가 그때 통화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던데. 그때 통화한 그 오빠는 누구예요? 엄청 친근하던데 다음엔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러고. 엄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가 걔야. 내가 저번 주에 말했다던 그 진상. 미용 인생 30년 차에 별하별 진상들 다 봤지만 나이도 어린 게 그렇게 제대로 진상 부리는 애는 또 처음 봤어. 저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모함하세요? 이제 본성 나오더군요. 눈을 뒤집을 듯 뜨고 저한테 따지는데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아니긴 개뿔이 아니야.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너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그래놓고 어딜 뻔뻔하게 여길 앉아있어? 내가 그때는 다른 손님 피해갈까봐 참았던 거야. 저는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 얘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간호사는 맞는 거야?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 완전 상습적으로 이러고 다니는 애 같은데.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아가씨, 내 말이 진짜 지나쳐? 아가씨는 남의 가게 와서 갖은 폐악 다 부리고 남의 직원 눈에서 눈물 쏟게 만들지 않았어? 그때는 이럴 줄 몰랐지? 나한테 아줌마 아줌마 거리더니 여기 와선 왜 어머님이래? 그때처럼 해. 제 말에 아들도 뜨악한 얼굴로 그 여자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요. 저는 마저 말했죠. 지 입으로 그러더라. 돈 많은 호구 하나 물었다고. 여기도 일부러 왔대. 너 말만 잘하면 통장 내놓을 것 같더래. 제 말에 아들이 여자애를 노려보더군요. 진짜 그랬어? 아니야. 어머님 좀 정신 이상하신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제 눈앞에서 저를 저렇게 모는 겁니다. 진짜 보통 애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정신이 이상해? 지금 말 다 했어? 제 아들이 화가 나서 눈을 부라리자 그 여자애도 움찔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평소엔 다정다감해도 한 번 화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내가 엄마 얘기 들으면서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나 했는데 그게 너라고? 그럼 나한테 보였던 행동은 뭐야? 다 나 속인 거야? 호구 하나 잡아보려고? 아들이 따지고 들자 그 여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작은 소리로 욕을 하더니 지 가방을 챙기는 겁니다. 씨, 그래 어쩔래 이 마마보이 등신 새끼야. 너네 엄마랑 잘 먹고 잘 살아라. 재수 온 붙으려니까. 여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획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들하고 저하고 한참이나 아무런 말을 못했어요. 그 전까지 어머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다가 제가 다 까발리자 얼굴이 180도로 바뀌는데 무서울 정도더군요. 그렇게 둘 다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한참 뒤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까 들어와서 얼굴 봤을 때 눈치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있니? 그 얼굴을. 죄송해요. 저런 여잔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작정하고 꼬신 거더만. 사실은 엄마한테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나이트에서 만난 거 맞아요.
팀 사람들이랑 회식 겸 놀러 갔다가 자기도 이런데 별로 안 와봤다면서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게 다 연기라니. 만나는 동안 정말 착하고 인성 좋다고 생각했는데. 속인 사람이 죄지, 속은 사람은 죄 없어. 제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 한두 번 저러고 다닌 애가 아니더라. 너 제대로 낚일 뻔했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야. 제 연기에 속아서 며느리로 들이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니? 저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일이 너무 충격이고 혼란스러운지 한동안은 술도 많이 마시고 힘들어했지만 그 후론 다시 기운을 차렸는지 회사도 잘 다니고 운동도 다시 나가더라고요. 아들한테 당장은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돼서 당황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하라며 잘 타독여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여자가 저희 가게에 와서 본인의 실체를 떠벌린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저도 깜빡 속았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희 아들도 그런 사기꾼 같은 애 말고 착하고 마음 잘 맞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렸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